인생은 혼자 여행한 사람과 혼자 여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하면서 이 모르는 낯선 땅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본심으로 그냥 존재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막 한 번은 그 다리 위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이 만나는 곳에서 사랑이 싹트고 이기심과 이타심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 여행이 왜 잠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자기가 익숙해졌던 그 루틴의 개념이 완전히 탈피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거, 일상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게 루틴이라는 거를 자기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가 체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무슨 레드선 하면 딱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기전 중에 하나가 잠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면 바로 되기 전에 그 상태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거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앵커거든요. 앵커. 그 닷. 근데 그 닷이 왜 최면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손가락 치는 것처럼 지금 잘 거야. 예를 들어서 이빨 닦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수면위생. 예를 들어서 잘 때 막 뽀송뽀송한 이불에 막 딱 들어가고 그리고 책 하나를 본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특정한 행동이 닷의 역할을 해서 그 다음 행동을 유발합니다. 퍼펙트 데이지에서 그분이 딱 책 보다가 딱 잠드는 그거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 자기의 그 루틴의 습관 중에 그 자기 최면을 들어가서 뇌파를 점점 낮은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수면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 반대인 거죠. 어떤 특정 행동들과 대뇌 활동들이 그렇죠. 뇌파가 다운되는 거를 방해하는 루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채야 되는 부분이라 여행을 갔다 오면 그 루틴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하는 개념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잠을 잘 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잠이 잘 들었지 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루틴화하는 그런 닷을 만드는 거죠. 이빨 닦고 상쾌하게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눕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뭐하고 뭘 했더니 잠이 스르르 왔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강화시키는 이런 자기 최면 요법도 잠을 잘 유도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옥시토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옥시토신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밥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 밥 같이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뒷담화 가잖아요. 보통 주제가 뭐 하겠어. 뒷담화가 하는. 그럼 뒷담화가 옥시토신도 올리고, 그쵸? 서로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에서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게 여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또 많이 걸어야 되니까 운동하고. 맞아요. 그리고 햇빛도 많이 세게 되죠. 햇빛도 많이 세게 그쵸. 되고. 또 어떻게든 잘 먹고 생존하려고 먹을 때는 또 챙겨 먹어야 되고. 핸드폰 안 터지니까 잘 안 보게 되고. 그리고 여행 가면 핸드폰이 터져도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은 재밌는 게 없고 다 피하고 싶은 게 많을 때는 좀 핸드폰으로 가는데 여행지 가면 볼거리도 많고 자연 풍경 좋으니까 또는 옆에 대화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핸드폰이 방해가 되죠,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더 안 보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게 잘하는 애들도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놀이잖아요. 놀이와 여행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하다, 해가 된다 하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을 만지고 움직이면서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에서도 이게 안전하구나, 이거 안전한 것이구나 하는 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거든요. 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게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의 제일 시작은 편도체, 이 아미그달라의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아무 상황도 아닌데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심박동이 증가하고 혈류가 빠르게 심박이 되는 이런 긴장된 강박 상태를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위험을 너무 과장되게 내 뇌가 해석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놀이 문화를 통해서 좀 위험해도 떨어져다 놀다가 다쳐도 깨져도 그러니까 다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육체든 마음이든 저것은 위험하지 않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도 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좀 인간과의 관계를 좀 더 폭넓게 또 인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상태를 여행이 만들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익숙한 삶을 사는
이 과정이 있는 환경과 아닌 환경에서 또 그런 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패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놀이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아웃도어 플레이 캐나다라는 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 돼가지고 이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위험하다. 저 옛날 놀이터 보면요 정말 가관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거 정글짐 같은 거 기억나세요? 정말 위험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손 안 대고 막 뛰고 이게 놀이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부러지고 다 부러지죠 한 번씩. 네, 놀이 우리 그네타기 하다가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다 한번 날아가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없어지냐면 자꾸 다치니까 이거 다치면 이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요거 위험해. 하니까 애들이 나가서 놀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한 거고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이거 밖에서 놀 수 있는 거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 하고 그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 선언문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위스키 플레이. 위험한 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권장해야만 한다.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다들 막 뭔 소리냐, 왜 애들한테 위험한 거를 시켜야 되냐 이랬는데 최근 들어 밴쿠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놀이터에서 놀다 애가 다치니까 부모가 도시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왜 놀이터 환경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서 애를 다치게 했냐. 또 몇백만 불 소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아과 협회에서 지지해 준 게 판사가 아웃도어 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만든 선언문을 보여주면서 원래 위험한 운동을 애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무죄 하고 그거를 캐나다 소아과 협회에서 지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는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나다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영하 20도만 안 되면 2시간인가 한번 다 애들 옷을 입혀요. 그래서 다 밖에 나가. 다 밖에서 10분인가 20분 놀다가 들어와야만 해요. 아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지금 엄마들 보면 깜짝 놀라요.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 항의 들어오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놀이하고 이런 게 노출이 돼야 결국에는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지금 이제 어린아이 얘기지만 그 놀이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못한 사람들이 과도한 두려움과 환경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는 일상이 나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두려운 행동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항진된 이 상태가 잠으로 빠져들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과반응하게 두려움. 되면. 그래서 여행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행하면서 한번 한밥을 치러야겠는데. 그럼 진짜 알쓸신잡인데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우리가 아까 추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되게 어렸을 때 지금도 막 추우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북유럽 쪽 이런 데 보면 아이들 오히려 갓난아기인데 요람에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추위에 내보내고 아니면 햇빛 세게 만들고 또는 해외여행 해보면 발리 여행 하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아니 유럽 국가에서 정말 그냥 신생아를 데리고 여행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랑 정서가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제 어린 시절 돌아봤을 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어릴 때 진짜 춥고 더울 때도 그냥 놀았어요. 그게 정말 큰 어떤 건강에 좋은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추위, 더위, 배고픔. 심지어 저 어릴 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제 기억은 야구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학교 갈 때 글러브 들고 가서 학교 마치면 학원 안 가고 저희는 야구를 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주말에 눈 뜨면 눈 뜨자마자 해질 때까지 야구를 했는데 해질 때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수도가에서 물만 먹었어요. 근데 해가 질 때 집에 들어와 있던 이유가 뭐냐면 배고파서가 아니라 공이 안 보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야구 하잖아요. 그러면 공 맞아요. 맞고 방망이도 맞아요. 너무 위험해요. 그럴 때까지 놀았어요? 그거 다치죠. 항상 뭐 다치죠. 어디 부러지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뭐랄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되게 중요했고 대사적 어떤 톨러런스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이제 애들이 오면은 주중상이거나 주중상이 아니거나 애들이 하나같이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대사가 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빠른 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게 당연하고 아무리 이제 추운 데 가도 얘는 항상 땀날 정도로 뛰어놀고 소화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기능의학 검사 중에 머리카락 미네랄에서 모발 미네랄 검사하면은 이 대사를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칼슘과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이제 비율을 하는데 초등학교 전 단계에는 빠른 대사가 많은데 점점점 그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애들이 느린 대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되면은 한 4, 50대 정도 수준의 대사율이 너무 떨어지는 검사,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검사에서 특징적인 게 나온 게 있는데, 그만큼 티네이저들, 그러니까 티네이저의 느낌이 막 발랄하고 막 이렇게 뛰어놀고 그런 게 아니고, 요즘 티네이저들이 너무 찌들어 있고 항상 이렇게 아침부터 코티졸이 분비가 안 돼서 그냥 머리가 안 깨어 있고 좀비처럼 다니는 애도 너무 많은 게,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문화, 특히 이제 그 하루 액티비티, 아침에 깨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게 다 종합돼서 요즘 청소년들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행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 외에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각자 삶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되게 좋았던 여행을 꼽자면 어떤 게 있으세요? 코이카 혹시 아세요? 코이카 국제협력대. 지금은 이제 그 국제협력 의사가 없어졌는데, 저는 본과 2학년 때인가 본과 3학년 때 코이카가 처음 이제 국제의사라는 것을 파견 보냈을 때, 아, 저거다 하면서 그때 교제하던 아내한테 우리는 무조건 결혼하고 나면 코이카로 나간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 군대 대신에 한 3년 동안 해외에 나가는 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저 코이카 면접관이 이제 두 나라를 추천해 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 지원해야 된다. 하나가 아마존, 하나가 이제 파푸아뉴기니.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티오가 여기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설레어가지고 아마존 갈까 파푸아뉴기니 갈까, 둘 다 어떤 쪽인지 모르는데 저랑 같이 지원했던 다른 선생님이 아마존을 선택하기로 하셔서, 저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를 3년 동안 이제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들의 그 루틴의 삶을 벗어나는 첫 번째 계기였고, 제가 아마 그래서 기능의학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그냥 의사들이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이제 무심코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파푸아뉴기니의 경험들은 되게 독특한 경험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실 다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파푸아뉴기니가 어떤 네, 곳인지 잘 모르고. 저도 감이 안 왔었으니까. 왜냐면 파푸아뉴기니, 이제 PNG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가야 되는데, 전 뉴기니 그러니까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도를 이제 펴고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위치, 호주 위에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끝에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곳에 딱 반을 나눠서 파푸아뉴기니인데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석 섬나라 중에 하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특별한 기록들이 많은데, 언어가 8,000개 정도가 있고 한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문명화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하나의 나라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까지는 부족 국가, 그 중에는 이제 굉장히 그게 1800년도까지인가 1890년도 정도까지도 이 서로 간의 부족 간의 전쟁하느라고 섞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이 원시 시대에서 이제 문명 시대로 갑자기 점핑하고 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저희 가족들이 한꺼번에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건 여행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인데, 여기서 그 누구도 이렇게 총을 이렇게 당해보신 적 없으시죠? 일단 꼼짝만 하면서 다 이렇게 이런 경험도 해봤고, 가족들이 경험했던 2년 반의 스토리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약간 루틴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자신의 삶을 리프렉션한다. 가족들이 경험했던 그 끈끈함. 뭐 저희는 맨날 옥시토신 경험할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너무 위험한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밖에 못 나가니까 항상 4명이 같이 다녀야 됐었고,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3년 사이에 거기에 동화돼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뭘 해도 걱정이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경험들이 가족 간의 유대감, 또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꼭 루틴을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삶이라는 것은 여행이 주는, 또는 그 일상적인 삶을 주는 것을 좀 벗어나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저처럼 이제 늘 이렇게 바른 것만 지켜야 되는 그런 의사들의 풍토에서 벗어난 것이 개인적인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훈님은 여행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해 봤더니 일본에 온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일본에 사는 현지인이 이 섭외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니가타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북해도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 근데 이제 그냥 눈이 되게 많고 예쁘다. 근데 이제 산 속에 있는 료칸 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진짜 거기 딱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거의 그 막 설국의 소설을 보면 이제 시작이 도입부에 막 뭐 새로 막 그런 것처럼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기차역에 내렸는데 진짜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다 덮여 있는 시골 작은 기차역 막 이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산길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그냥 눈의 왕국인 거예요. 엘사가 나올 것 같은. 그 눈을 이제 길을 옆으로 치워놨는데 사람 키보다 높게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길을 막 굽이굽이 들어가서 산에 들어갔는데 거기 정말 또 눈이 가득 쌓인 그런 일본 전통식 그런 숙소 거기에서 그 방마다 이제 그 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탕에 딱 누워서 이렇게 저쪽에 강이랑 이렇게 산이 이렇게 펼쳐진 풍경이 또 다 이렇게 설경으로 덮여 있는 그 모습이 그냥 거기 2박 3일 동안 그 숙소에서 주는 밥 먹고 그냥 온천하고 거기 앞에서 눈싸움하고 막 이렇게만 지냈는데도 그게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눈싸움은 누구나 하셨어요? 위험한 질문.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라 남자랑 갔어요. 지켜줘. 그게 더 위험한 질문. 지켜줘. 그게 더 위험하다 요새는. 진짜 남자랑 그러고 그랬던 이 아니, 나이에. 그러니까 그냥 친한 형이랑 그냥 뭔가 설명이 길어진다. 그냥 좀 불안해지기 쉬자 시작해. 이러고 갔는데 둘이서? 네네. 예, 지켜드려야지 너는 참. 근데 그런 숙소를 잡아서 그래도 남자끼리 있었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이 풍경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에리님은 일본에 가실 적 있어요? 저는 일본을 남편이 좋아해서 1년에 3-4번은 꼭 가죠. 거의 제일 십몇 처음 년 가셨을 동안. 때가 언제였어요? 맨 처음에 간 지가 까마득하네요. 왜요? 일본 왜 사람? 그 여쭤보냐면 지금 옷 사러 가잖아요. 그 밥솥 사러 가지 않으셨어요? 코끼리. 코끼리. 70년대인데. 저희 외삼촌이 일본에서 동경에서 살으셔서 외삼촌이 저희 아주 어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러 나오셨어요. 외숙모랑. 한국에 제사를 지내러 나오시면 그래서 제가 일본 문물을 되게 빨리 접했어요. 그래서 남들 안 쓰는 일제 풀 그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 일제 그 풀 있어요. 빨리 할 때 쓰는 진짜 정말 좋은 그 일제 풀 그다음에 그래서 그 코끼리 물 끓이는 거부터 밥솥 뭐 진짜 다양하게 그거 들고 또 시집도 왔죠. 맞아요. 왠지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영광 교수님은요? 저 아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여행을 어떤 의미 있는 여행이 있었을까. 근데 저는 가족 여행도 의미 있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혼자 하던 여행도 의미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제가 총각 때 캐나다에서 그 어학연수할 때 갑자기 공부가 안 되고 뭐 안전인데 뭐 아무 이게 막 효율이 없고 한국 생각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녁 때 버스 타고 그냥 한번 대륙 횡단을 해볼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도시가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저의 목적은 대서양을 가서 보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가는데 버스에서 있었던 시간만 쉬운 6시간이에요. 아우. 가다 죽었겠네요. 와, 진짜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엉덩이가 막 돈은 또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 먹으며 버티며 그 버스 뭐 환승도 안 하고 그거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다 완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이 도시에서 또 한 시간 기다려서 사람 또 태워가지고 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가가지고 토론토까지 가서 이거 도저히 버스 안 되겠다. 기차로 갈아타자. 해서 또 기차 타고 또 가다가 또 버스 타다가 대서양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까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거야. 버스에서. 그러면서 제가 막 시도 썼다가 원래 시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별별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기억나냐면 그 썼던 노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은 혼자 여행한 사람과 혼자 여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하면서 갑자기 철학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행은 그런 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데 일상과 일상의 관계까지 벗어나서 철저히 혼자 자기만의 내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좀 되게 특별한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확 성장이 맞아요. 갔다 와서 제 모든 만남이 다 새로워지는 것 같았었어요. 특히 진짜 혼자 여행을 가면은 그 디폴트 뭐라고 했죠? 모드 네트워크. 그게 진짜 활성화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혼자 생각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몸이 더 지쳐서 기력이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들어지는 생각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산티아고.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 산티아고 간 게 12년도에 그때 44일 일정을 가지고 그때 갔었을 때 느꼈었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10년 뒤에 이제 22년도에 또 한 번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북길로 갔기 때문에 진짜 동양인 자체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 든 동양인은 없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야지 여행까지 60 며칠을 잡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이런 여행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근데 혼자 그냥 어차피 걸어야 되고 어차피 다음 마을로 걸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20km, 30km를 때로는 40km도 걸어가는 날에 지나면서 들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지치고 완전 염분 다 빠지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엄마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엄마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를 진짜 한가지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늘 일상의 그 다음 시간에 쫓겨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다라고 생각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한번 역지사지를 해봐서 그때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도 진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침에 새벽에 출발을 해서 걷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거든요. 중간에 잠깐 맥주 마시고 뭐 하고 밥 먹고 그러면은 어차피 도착을 하려면 그 안에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가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캐톨릭이니까 그 로사리오 기도라는 걸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가면 이제 그게 떠올리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집, 그 친구 가족. 그러면은 그 살면서 그 친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또 겪었던 일, 이런 거를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 10몇 킬로가 가져 있으면 그 사람이 버스를 태워준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야. 아, 오늘은 이분 버스 타고 왔네. 오늘은 우리 친정 아버지 버스 타고 왔네. 이렇게 해서 몇 명의 버스를 딱 타고 오면 그러면 이제 그날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돌아오고 나서 타격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심폐기능도 좋고 폐활량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내면이 뭔가 이렇게 단단해진 느낌으로 화를 차단시키는 힘이 그 생각을 통해서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참 들어서 누가 이제 제가 갔다 온 걸 가지고 내가 두 번째 간다 그러니까 꼭 책을 갔다 와서 책을 써달라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일단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록을 못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그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날 기록을 한 그 에세이가 그 카툰처럼 연재가 돼서 60 며칠 동안 매일 어떤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거를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아침마다 그거를 보고 매일 출근하는 보내신 거예요? 제 인스타에다 써서? 올린 거예요. 제 인스타에다 매일매일 올렸는데 그게 이제 막 저는 이게 타자를 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것만 갖고 치니까 한 2시간 이상씩 걸리고 잘못해다 딱 날아가는 이거 죽어버릴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밤에 자야 되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걸 그럼 오늘 하루 건너뛸까? 그냥 죽어버릴까? 막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막 그런 절망도 느끼고 다시 처음부터 막 그렇게도 써보고 근데 그거를 그 60 며칠을 채워서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 기록을 갖게 돼서 지금도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날밤을 새일 정도로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디테일한 내가 느꼈던 그 감정선들이 되게 많이 좋아서 그 여행이 좀 특별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살면서 나름 받았다는 상처들 그다음에 이렇게 결핍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나는 뭐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 그런 착각들이 그걸 걸으면서 그때 제가 올 22년 여름에 스페인에 뭐 폭염으로 다 그냥 바깥에 강아지도 안 나올 때 그때 걸은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였죠. 그래갖고 막 내가 걸으면 그 트럭 타고 가는 사람이 막 크락션을 울려준 거예요. 왜냐면 머리 하얀 할머니가 진짜 길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그때 스페인에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 걸으셨어요? 그때 걸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걸으면서 이제 혼자 이제 진짜 무식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왜 사람들이 왜 안 걷지? 그때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이동한 거였어요. 다 버스로 이동하지 거기를 일어나세요. 걸어서 간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갖고 그런데 그때 그거를 걸으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진짜 소금 죽염이 살렸거든요. 죽염으로 계속. 근데 나중에는 이 침이 마르니까 이 죽염을 녹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그 트럭 크랙션 높은 트럭 있잖아요. 거기서 막 너무 걱정스러운 막 얼굴로 막 머리를 내밀고 막 크랙션을 울려주면서 아유 오케이 막 그렇게 스페인 말로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우리가 전혀 배워보지 못한 인류애라는 거를 진짜 느낀 거예요. 이거네, 나는 나랑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사람들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이 모르는 낯선 땅에서 나를 그냥 이렇게 본심으로 그냥 존재를 걱정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막 한 번은 그 다리 위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그때 그 느꼈던 거. 그런데 그때 걸으면서 내가 이제 할머니하고 지냈던 그 슬펐던 서울로 저 유학 보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갖고 할머니랑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온전히 이제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상처로 남아있던 그런 돌덩이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봤는데 아직도 그 어린 중학생이가 그 미아상거리 그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서서 차를 돌려서 왔어요. 차를 돌려서 와서 태워다 주겠다고. 타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너무 괜찮다고 하면서 뭐라 그럴까, 진짜 그 혼자 겪는 삶에서의 그 옥시토신을 나름 느끼면서, 내가 그때 썼던 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왜 그 가로 열고 쓰는 그 주관식으로 나온 인류애라는 게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게 이런 건가 보다. 굳이 불특정 어떤 다른 사람과의 그런 묘한 교감을 통해서 내 어린 시절이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치유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겸이한테 편지를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네. 보낸 거죠. 그 시작이. 네. 그래서 내가 편지는 그 전에 보내고 갔는데, 돌아왔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뭐 10,000명, 8,000명 막 계속,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은 사람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참 보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게 그때 사진을 비포 애프터 황정순 할머니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모를 리가 없어요. 오빠, 저보다 우이시잖아요. 그 황정순 할머니였거든요. 이 얘기나 해. 그 황정순 할머니 사진 보내고, 이제 뭐 건강해진 사진 그거를 이제 보내면서, 이거 그냥 얼굴 그냥 안 가리셔도 되고 그냥 실명 나가도 되니까 이걸 누가 보겠나 싶었어요, 그때 당시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쓰시라고 하고 그때 보내준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뭐라 그럴까,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채겸 씨하고 또 이렇게 내가 오프라인 강의 가서 만나고 이 일을 하게 된 그 힘도 사실 산티아고 갔다 오기 전이었으면 내가 망설여 몸을 좀 사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나 혼자 다짐이라고만 이상하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그 인류애라는 그 느낌이, 그렇다면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미션처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내가 누구 나올 줄 알았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경험을 peak experience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경험. 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나눌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 매슬로의 욕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생략 욕구 채워주고 인정 욕구, 그 마지막에 자아 실현이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전에 그 빅터 프랭클과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사람이. 근데 그 메슬로우 이론부터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좋아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보고 설명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잘 모르지만 제가 뭐 나중에 다 이렇게 뭐 자막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인간의 욕구가 그 5단계로 나눌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려서 가장 보편적인 욕구는 이제 먹는 거, 이런 이제 육체가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 성욕, 식욕, 성욕, 뭐 식욕.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자존감이나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
뭐 이렇게 서로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데 제일 윗 단계가 이게 자아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떤 자존감의 극치,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냥 어떤 거의 신에 가까워진 어떤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런 욕구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5단계로 나눈 거예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근데 그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근데 심리학 전공하셨잖아요, 예. 진짜. 또 추가 말씀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 위에 이제 또 뭐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근데 그 메슬로우가 사실은 자기는 피라미드를 만든 적이 없대요. 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피라미드라고 만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메슬로우 전에 그 아까 빅터 프랭클리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래서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 하시는 분이 어떤 말을 썼냐 하면 self transcendence라는 말을 썼어요. 자아 초월이에요.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네, 그게 자아 초월이고 그 자아 초월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메슬로가 말년에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게 될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맨 욕구 이론의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럼 이 하이알키라면 이게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서 뭐 자아실현 가야 되는데, 그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게 자아실현을 넘어서는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게 됐냐면 자아 초월의 상태를 봤는데, 사람이 자아 초월을 경험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와 피아. 이거는 나를 위한 일, 이거는 저 사람을 위한 일. 요거는 나한테는 좋은데, 이건 최경한테는 좋은데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건데 굳이 내가 이거 해야 돼, 막 이런다면 나와 피아가 명확하게 구분된 거잖아요. 내 걸 챙겨야 되고. 근데 그런 정상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나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저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경험을 하신 게 자아 초월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여행할 때 또는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그런 아까 설국 같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하면서 어떤 우승의 경험이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근데 제가 그걸 사실은 한 달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걸 몸으로 경험하시고, 사실은 그 경험이 어떤 그 다음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디폴트 모델 네트워크 말씀드리고 막 했지만, 저 같은 경우 비슷한 경험 중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채널을 들으면서 어떤 채널을 들으면서 등산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인상 깊은데, 그 인상 깊으면 어디가 떠오르냐면 그 걸었던 장소가 떠올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어떤 개인의 그런 그런 혼자 하는 여행. 그래서 저 좀 전에 소름 돋았어요. 제가 책으로 읽었던 걸 본인이 경험하셔서. 근데 진짜 지치고 딱 숨만 유지되는 그런 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이 진짜 명료하거든요. 생각이 진짜 명료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렴풋이가 아니라 굉장히 뚜렷해요. 뚜렷해서 어쨌든 그 딱 지표를 저한테는 주신 딱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여기로 불렀나?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와,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만나서 결혼했겠다. 이렇게 말이 통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치? 결혼했겠. 진짜 우리 만났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연상에 어울려요. 연상에 어울려. 근데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 하면서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내용을 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이기심과 이타심이 구분이 없어진대.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이 만나는 곳에서 사랑이 싹트고, 이기심과 이타심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게 그런 피크 익스피리언스인데,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가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여행을 통해서 가서 술만 마시다 끝나는 거 말고. 저는 제 나이 또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젊은 애들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있고, 말하자면 마음이 바쁘잖아요. 목표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나이 또래는 잘못하면 이 목표라는 거를 진짜 장래 희망이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삶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정확하게 없으면 정말 갈팡질팡하고 정말 슬프게 지내는 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하고도 진짜 단절이 되는 나이거든.
왜냐면은 뭐 이렇게 여지껏 키워서는 내가 키운 거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들이 분리돼서 나갔을 때 진짜 적나라한 이기심하고 딱 마주치는 그 시점이 되고, 그리고 그게 뭐라 할 수 없는 게 내가 길러온 성적표기 때문에 진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쓸어 내리고 그러는 시기가 지금인데다가 더군다나 그런 고뇌 속에서 이제 몸이 망가져 가니까 이제 계속 멘탈은 더 약해지니까 막 계속 자기 건강 염려증으로 계속 간수치 보러 다니고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리고 앉아서 뭐 있으면 무조건 병원 배틀하는 거야. 어디 주사가 얼마 2만 원이 싸고 어디 주사가 무슨 뭐 어쩌고 관절약 뭔 주사 뭐 약 얘기.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뭔가 진짜 여행이라는 거를 해서 떠나서 생각을 진짜 여기서 핸드폰 잘 안 터지는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여행을 해보는 게 나는 오히려 이 나이 또에 더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감하는 게, 지금 에리님 정도 돼야 그냥 자기 자신에서 이제 타자를 향한 그런 시선이 생기기 시작할 그런 중요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폐경기도 사축이라고 보통 하는 이유가, 이게 뇌 기능과 몸의 어떤 차이에 대한 인식이 처음 아무 생각 없이 인식을 못할 때가 사춘기고, 그러니까 뇌는 폭발하는데 몸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도 미쳐버리는 가장 중증인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가만 내버려두면 자가치유가 되는 상황인데, 사춘기는 반대 현상이 생기죠. 몸은 이미 다 알고 지혜와 인지 능력은 최고로 달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나를 그동안 평생 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통해서